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담곡 두물머리에서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류 쪽으로 좀 내려온 곳인데요. 여기도 참 풍광이 괜찮네요. 저기 보이시는 왼쪽 끝, 네, 우측이 곡성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물이고요. 곡성 옥과, 네, 옥과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고요. 그다음 이제 좌측이 담양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물머리인데, 이제 합수 지점이죠. 그래서 양평에 가면, 경기도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양수리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그런 지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담양의 담자 그리고 곡성의 곡자에서 담곡 두물머리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요 뒤에는 개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개동 두물머리라고 할까 싶었는데, 여튼 담양에서 내려오는 물, 곡성에서 내려오는 물 같이 이렇게 합성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담곡 두물머리라고 명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우전자, 지금 없어졌죠. 대우전자라는 회사를 다녔는데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무직을 구사대로 이용을 했죠, 회사가. 저는 그때 인사팀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생산직은 노조가 있고, 노조가 있어서 일정 정도 보호를 받는데, 사무직은 그냥 가차없이 뭐 이렇게 실마리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제가 이제 사무직 노동조합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노조 건설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출발한 게 당시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12,000명 정도 됐는데, 여튼 간에 뭐 대단한 그 협조 체제를 갖춰서, 첫 번째 자금이 잘 모였고요. 두 번째는 단결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12개 사업장, 그리고 해외 120개 사업장 총 망라해서 제가 초대 사무국장을 하고 2대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집이 광주입니다. 광주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가 마포 에어게역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신세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종로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우리 종로 2가에서 옥탑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갔더니, 그 종로구청장에 출마한 사람이 공천장 이렇게 수요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2002년 아마 2002년 3, 4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새천년 민주당사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이제 결국 공천장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또 광주로 내려왔는데요. 뭐 선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선거 전혀 없고요. 경험이 없었고, 그때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막 와서 뭘 해달라는 데, 내가 뭘 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유세를 해달라. 저는 유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자. 뭐 유세가 별거겠느냐,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어려운 일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대우전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교육 진행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하고 좀 친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5.3일 지방선거로, 6.13 지방선거거든요. 6.13 지방선거인데, 그때 당시는 15일 동안 본선이 있었는데, 첫날 정묘 앞에서 출정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랑 했냐면요, 그 서울시장 후보 김민석, 지금 총리죠, 김민석 후보하고 같이 출정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그 김민석 후보가 서울대 82학번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1학기 총학생회장이 김민석, 2학기 총학생회장이 이성호. 그때 당시 종로구청장 후보죠. 그래서 성호형 제가 이제 유세 단장을 하면서 이렇게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하고 같이 출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허름하게 옷을 입은 분이 오시는데 두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 네. 그로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시작됐는데 제가 한 7번 정도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또 그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종로에 출마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유세단장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와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노무현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죠. 노무현 후보가 유인태 후보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지만 저와 영원한 정치적 동지입니다. 저의 제갈공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고요. 그때는 이렇게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 LED로 된 게 아니고 그 이렇게 그 TV 모니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세운상가 가서 이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 버스 배터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비가 오면 쇼트가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력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지만 그때는 그게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어느 노무현 후보께서 오셨는데 그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쇼트가 됐죠. 그래서 동력이 유세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비상용으로 핸드마이크를 갖고 다니면서 창신시장 동대문 위에 있는 창신시장 골목에서 제가 이제 노무현 후보 앞에 가면서 민족 대통합의 기수 노무현 후보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연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창신시장 사거리에서 아주 뭐 비좁은 곳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마이크를 드렸더니 아주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자연스럽게 전혀 부담 없이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현이라는 그 인간,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매력적인 모습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고요. 12월 대선에는 제가 이제 종로 노사모 대표 일꾼을 하면서 그 종로 지역위원회 당신 지구당이죠. 네, 홍보부장을 하면서 제가 유세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그 노무현 후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거죠. 마지막 12월 19일이 투표일이었잖아요. 근데 12월 18일 날 종각 건너편 밀레니엄 타워, 그때 당시 이제 국세청 건물이었는데요. 그 밀레니엄 타워 앞에서 연설을 하시고 동대문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 당사로 종로 지구 당사로 갔는데 갔더니 막 전부 침울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졌다. 뭐 우리 더 이상 선거 뭐 이렇게 운동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막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민주당 원로급 되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TV에 정몽준 지지 철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 저것 때문에 그러구나. 정몽준 씨가 그 동대문에 가서 그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36이었을 거예요. 나이가 36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의 뜻이 있으면 노무현이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밤새면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 원로들은 졌다고는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종로 서울 북부 노사모 동지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밤새워서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사모가 참 대단한 조직이었다. 그런 어떤 기억이 떠오르고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미국에서 노사모를 연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 조직화를 시민 조직화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미 연방 최초의 흑인 대통령 바락 오바마지요. 우리도 다시 그 어떤 그 시민 조직
정치 조직 단체를 연구해서 뭐 그리스의 시리자, 또 스페인의 포데모스, 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아시죠? 룰라 대통령 퇴임 후에도 87%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이 되셨죠. 그 룰라 대통령을 태동시켰던 100개가 넘는 연합체, 정치적 연합체 PT, 네, 그 브라질 노동자당, 그런 거 좀 연구를 해서 우리도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치 조직체를 좀 형성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좀 서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2002년에 친구 부탁으로 시작한 선거 운동을 종로에서만 서울대 파리학번 종합생명 출신 이성호, 그 다음에 88 그해 2002년 88 재보궐선거 전 정무수석 하셨던 유인태, 그 다음이 이제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그리고 2004년에 그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셨던 인간시장 원작자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김홍신 후보, 그 다음에 2004년, 2007년 정동영 대통령 후보, 그리고 2008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후보가 또 이 종로로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이었나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제가 종로에서만 7번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번이 40번째였는데요. 2012년에 이성호 선배가 이제 총선에 좀 이렇게 출마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또 종로를 갔어요. 갔는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에 이렇게 국민적 요구에 이렇게 발맞춰 가지고 국민 경선을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이제 우리 판이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 경선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전략 공천을 못하니까요. 뭐 단수 공천이라는 용어를 내세워 가지고 막 이렇게 지역구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죠, 강제적으로. 그 지역의 여론이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왜냐, 국민들은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미래도 이야기를 한다. 미래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느냐. 너네 이대로는 안 된다. 야, 대한민국 정치 좀 바꿔라. 정치 개혁에 대한 그런 국민적 요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과거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선거 상황이 되면 과거에 대한 심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거예요. 국민적 요구가 있잖아요. 가장 큰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내란 심판하자. 국민의힘 더 이상 안 된다. 너희들 환골탈퇴해라. 보수 세력 제대로 좀 말이야. 제대로 좀 조직화해라. 보수와 진보가 날개로 날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 보수 말이야. 너희들 좀 제대로 된 조직체를 결성을 해서 민주당하고 선의의 경쟁을 좀 펼쳐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기본적 요구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당연히 해야죠.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단행이 되겠죠. 나는 이번에 저는 경북 국민의힘의 아성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도 좀 바꿔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역사가 지금 여기 강물이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늘어지라고 하죠. 이렇게 품이 넓은 곳을 만나면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단하지는 않아요. 역사가 길을 놓으면 한번 발길을 놓으면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역사라는 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큰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간인 불법 사찰이었어요. 그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가 KB 한마음 대표이사였던 김종익 씨입니다. 김종익. 원래 국민은행에서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총망라해서 관리하는 임원이었어요. 그분이 퇴직을 하면서
국민은행에 기여한 공이 크다 그래서 KB 한마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사찰한 거죠.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거예요. 그 정익이 형이 어디죠? 거가 이수역이 있는데 살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박근혜 정권과 싸우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방배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수역에 가면 국시집이라고 있는데요. 꽤 맛이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연아,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데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네 생각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애달아 하면 안 된다. 이 애달으면 나처럼 병이 걸린다. 그때 그 정익이 형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박근혜 아니 이명박 정권에서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조사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쪽 선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튼 그런 말씀하시길래 그 뒤로 내가 너무 성급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가 이성호 선배를 도와주면서 민주당의 파행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이게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왜 국민의 염원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저 혼자 민주당 중앙 당사를 갔어요. 세운상가 가서 그 일체형 앰프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국민 경선 약속했던 거 지켜라.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설은 꽤 잘해요. 뭐 누구죠? 문성근, 유시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이정희 대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연설을 하냐 그럴 정도로 제가 나름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설을 잘하는 것보다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해요. 발음이. 그러니까 뭐 혹시 연설에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팁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문성근 씨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 아시잖아요. 문익환 목사님 아드님. 문성근 씨는 오지만 하기도 사람이 모여요. 유시민 있잖아요. 유시민. 그 사람은 또 뭐 오지만 하기도 모여요. 그때 당시 이정희 대표 인기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정희 대표 어디 이렇게 가면 다 모여요. 근데 저는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좀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뭘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무슨 뭐 어떤 그 교과서를 보고 뭐 연설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자생적인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효과 증진책, 어떻게 효과를 좀 최대화시킬까?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연설을 하는 기법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별명이 뭐 몇 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바게트예요.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했던 후배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파리바게트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문성근 씨나 유시민 씨나 이정희 씨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와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백날 좋은 말을 해봤자 청중이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기법을 하나 개발해놓은 게 이렇게 유세차를 타고 가면서 상호를 다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 사장님, 뭐 순천점 파리바게트 사장님, 여기 진짜 빵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좀 이렇게 빵 좀 사 드세요. 전화번호도 불러줘요.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세요 하면은 저는 이렇게 유세차 보잖아요. 저한테 손 흔들어주는 분은 찍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면서 대중연설만 한 10,000번 이상 했으니까 일단 잘하는 것보다 마이크에 대한 부담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경당 임동규 선생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강의실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오로지 경험만이 산 지식이다고 하셨는데요. 경험이 깡패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좀 다른 분들보다 아주 조금 제가 이제 마이크에 대한 부담 이런 게 또 청중 앞에서는 부담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그런 것뿐이지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중앙당사에서 막 이게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군에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 같은 내용으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천 학살을 당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120명이었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그 중에 한 50여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 진짜 말 잘하는데 우리를 좀 리드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뜻이 같으면 뭐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국민경선 쟁취 민주연대였어요. 그게 조직 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같이 했죠. 뭐 이렇게 금천에서도 오고 무슨 뭐 어디죠,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전국에서 왔어요. 충청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그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이 상근을 해요, 거기를. 그리고 그때는 전경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경찰들이 다 이렇게 중앙 당사를 에워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경비과장 오라 그랬어요. 내일 내가 이렇게 당 대표실을 우리가 당 대표실 점거하는데 당신 보면은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급들이다. 몸싸움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사고 나면 당신한테 책임을 물을 건데 내일 당 대표실 점거하러 들어갈 때 하는 척만 해라, 하는 척만. 예. 그것으로 뭐 이렇게 해도 그 정도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당 대표실을 점거하는 듯 하면서 옥상을 점거했어요. 옥상을 점거해서 뭐 대형 막 현수막을 치고 국민경선 대국민 약속 국민경선 실시하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급들이다 보니까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 출신도 있고요. 뭐 많았어요. 뭐 그냥 국가의 주요 어떤 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요,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왜 민주당이 이런 공천 파행을 하고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광주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5.18 광주 민중항쟁. 제가 또 이것도 공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 이게 이른바 공자께서 말씀하신 정명론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인 정명을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흘려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제가 볼 때는 광주 민중항쟁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5.18 구속 부상자의 현동환 부회장이라고 계셔요. 돌아가셨는데요. 동환 형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연아, 내가 중학교 중퇴자다. 내가 그때 뭐 민주주의를 뭘 알았겠냐? 나는 민주주의 지금도 모른다. 그런데 공수부대 특전사 이 자식들이 너무하더라. 막 그냥 몽둥이로 한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몽둥이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시민들이 아니라 무슨 어린 학생들 뭐 대학생들 막 패는데 내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냐? 아마 그때 나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야, 이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아니야, 민중항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 현동환 선배 동환 형 말이 100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저는 그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이 민주당이 공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할 때마다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근데 본인이 또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뭐 투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어느 공천보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개뿔 무슨, 제가 볼 때는 글쎄 예전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아마 글쎄 이대로 가면 뭘 보면, 어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투표율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통합특별시가 돼서 김영록 후보하고 민영배 후보하고 좀 빡세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은 투표율이 높은데요.
보실래요? 2022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 국회의원 당내 경선,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권리당원들이요 90%가 넘었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요 40%가 뚝 떨어집니다. 권리당원들이 50%. 이번에 몇 프로였게요? 제가 몰라도 40% 넘었을까 싶네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광주 지방선거 37%였잖아요. 그죠? 37%, 38% 이랬을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10명 중에 100명 중에 37명, 38명이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심각한 경고예요.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야, 민주당 니네들 일당 독재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 찍어주긴 하는데 왜 변하지 않아? 왜 개혁하지 않아? 왜 혁신하지 않아? 혁명적인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라 역사 좀 제대로 만들고, 아니 정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좀 숨 좀 쉬고 살자 말이지. 이거 지금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뭔가요? 국민의 요구에 대답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광주 시민이 너희들 변해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그래도 뭐 민주당은 우리밖에 누구 안 찍을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광주 시민이 한번 들고 일어나서 분노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정신 좀 차리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갈라치기 해가지고 광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모세형처럼. 왜 민주당 때문에 광주가 두 판으로 나눠지고 축제가 될 선거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 답변 좀 해봐요. 당신이 8월 달에 전당대회 할 때 또 당대표 하고 싶었어. 대권의 꿈이 있었어. 그것이 국민의 행복,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 주권보다 더 중요해요. 광주 시민 80년 5월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처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위대한 광주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난리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 알량한 몇 조금 가지 않는 그 권력. 권불 10년이 뭐예요? 권불 4년. 4년짜리 비정규직들이잖아요. 가면 얼마나 갈 건데. 당대표는 2년짜리 2년짜리 비정규직이 말이야. 뭐 그게 그 권력이 대단하다고 말이야. 전행을 하냐고. 지금이라도 광주 와서 들어봐요. 광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 당신보다 더 우리 역사가 중요하고 우리 국민이 중요하고 우리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청래 대표님 지금이라도 대우각성을 하시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2012년 생각해봐요. 2012년 이명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보다 적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석권할 줄 알았죠. 수도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에서 2, 3% 차이로 이기는 박빙 지역에 개 박살났잖아요. 왜 그걸 생각 안 하냐고. 지금이라도 정비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특히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 간단해요. 광주 전남 민심만 잡으면 돼요. 왜냐?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부 갔어요. 수도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해방 전후에 전라도 인구를 보세요. 해방 전후에 1945년 전후에 전라도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분들이 다 간 거예요. 수도권으로 마산, 창원 수출 자유지역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구의 구미공단 있잖아요. 국가공단. 거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간 거예요. 3대만 올라가 봐요. 아니 3대 필요 없네. 할아버지까지만 가봐요.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로 보세요. 종로 19개동. 그때 당시는 14만 명이에요. 14만 명 인구 중에
3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광주 전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수도권이 지지한다니까요. 왜 광주 홀대하냐고. 당신들 말이야, 민주당은 지금 누가 찍어? 이거 배짱 이렇게 부려갖고 되겠냐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광주 전남만으로 광주 전남만으로 정권 창출 어렵지만 광주 전남 빼놓고 정권 창출 어림도 없잖아. 왜 그걸 모르냐고. 왜 알면서 쌩까냐고. 광주 시민들이 이대로 있겠냐고. 제가 괜히 아침부터 열을 받네요. 이렇게 물결이 좀 이렇게 좀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죠. 네, 해가 좀 많이 솟아 올랐습니다. 네, 전남 도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통합의 시간, 통합의 역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통합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여튼 뭐 참 제가 갓나구라고 표현했던 민영배 씨가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갓나구라 한 거 아니고 광주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민영배 씨 만난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이 갓나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 누구죠? 국제 PJ파?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거기 뭐 두목이었다면서요. 왜 그런 사람한테 회장님 하면서 굽신거려요. 광주 전남을 뭐 저폭 똘마니 도시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왜 골프 칠 수 있죠. 근데 왜 국가 재난식에 또 골프를 쳐요? 골프 치다 걸렸으면 또 시민들이 제보했으면 사과하면 될 일이지. 왜 사과하고 또 뒤돌아서서 법정 분쟁을 야기하냐고요. 그게 전두환 같은 권위주의 의식 아니에요. 그리고 홍익인간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잖아요. 왜 홍익인간을 건드려요? 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냐고요. 나는 아직도 민영배 씨를 못 믿겠어요. 이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이 홍익인간을 또 삭제하려고 할지 도대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 논거를 가지고 뭐 거기서 뭐 법적 검토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몰라요. 뭐 고소하면 제가 또 당연히 응대는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박근혜하고도 싸우고 뭐 전 광주시장인 이용섭 시장하고도 싸웠는데 뭐 민영배 씨야 뭐 이렇게 뭐 한 조금도 안 되는데 뭐 그거 뭐 저는 뭐 두렵지 않고요.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법정 소송 들어오면 제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여름으로 가는데 봄이 좀 더디 가기는 하네요. 오늘 좀 아침에도 좀 쌀쌀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도심에서 이렇게 참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런 데 나오셔서 좀 자신만의 영혼을 달래주고 자신과의 대화를 좀 하면서 여유롭게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너무 좀 긴 이야기 송구스럽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제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 최초의 흑인 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저서 중에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미 연방 대법관이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했던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루이스 브랜다이스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은 시민이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맞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최고 존엄은 시민이잖아요. 가장 고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민영배 씨나 김영록 씨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대신 일한다고 머슴을 자처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만 우리가 주인이고 선거가 지나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그 머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슴이다. 머슴의 자리를 지켜라. 머슴의 위치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이 민간인 지대에 출입하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니에요. 머슴이 주인 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머슴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순들이 주인의 위치로 와버리면 우리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영령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의 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누구의 몫인가요? 우리들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순들한테 항상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도지사, 시장, 너희들 제대로 해. 그러면서 예산도 보고 또 예산 어떻게 썼는지도 보고. 가장 문제는 부패거든요. 그래서 전남교육청 보세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청렴 체감 지수가 꼴찌잖아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한테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꼴찌가 났지? 아주 엉망이에요. 교육청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권력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꼭 감시해야 됩니다. 뭐 광주교육청이 말이 뭐 합니까? 광주교육청 교육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원래 구속돼야 될 사람인데 지금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처하는 광주 전남에서 제가 오래전에 54년생 저보다 12살이 많네요. 그 12살만 72인데 제가 올해 회갑이거든요. 정영국 선생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그 경기도 전남 지부장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왜 참교육의 기치를 들고 정교조가 출범을 했는데 정교조의 기관차라고 자부했던 게 우리 전남 교육 가족들이었다. 어떻게 전남교육청이 전남교육 이렇게 부패하게 됐느냐. 분나고 계세요. 우리가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2500년 전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그랬잖아요.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벌은 뭐라고요?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벌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민영배 같은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우리가 지배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를 하세요. 그 투표가 얼마짜린데요? 어찌됐든 의사를 표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프랑스가 있잖아요. 그 프랑스의 마지막 레지스탕스가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에요. 그 스테판 에셀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레지스탕스의 출발은 분노였다.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노하고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일성에 뉴욕 월가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오큐파이 운동이 생긴 거예요. 오큐파이. 점령하라. 그래서 동유럽에 어떤 현상이 생겨? 오렌지 혁명이 생겼잖아요. 오렌지 혁명. 그 다음에 이집트, 중동에서 자스민 혁명이 그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규범이 현대사의 세계 민주주의의 규범이 5.18 광주 민중항쟁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는가? 5.18이 12.3 내란을 저지시켰잖아요. 5.18이 12.3 내란을 진압을 했잖아요. 그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간 사람 누굽니까? 5.18 때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대동고 재학생 송영길이었잖아요. 그 송영길이 살아있는 자의 부끄럼. 나는 60이나 살았다. 60이 넘게 살았다. 5.18 광주 민중항쟁 내 친구 전영진이 죽었다. 전현진 열사가 그때 꽃다운 고등학생 죽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살아봤자 무슨 영화를 누리냐. 내 친구한테 전영진 열사한테 부끄럽지 않겠노라.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갔잖아요. 국회로. 그래서 저기 계엄군들한테 국군 여러분 반역자 윤석열의 명령을 거부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게 5.18이 12.3 내란을 진압한 거잖아요. 저도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라고 있어요. 서강호 총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들 안병화 체안감 종료한다 그랬잖아. 안병화 정신이 뭐야?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안병화 정신의 요체잖아. 지금 대통령이 말이지, 불법적으로 계엄 선포를 했잖냐. 니네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라. 대국민 성명서 발표해라 말이지. 우리는 안병화 정신을 계승한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거 말이야. 기본적인 거니까 성명서 발표해라. 경찰청 공무직 노동자 위원장 이경민 위원장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5.18 민주광장 금남로 갔죠.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지금 교육감 출마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정성홍이잖아요. 정성홍 선생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 보면서 제가 다 발언을 시켰어요. 그때 광주 촛불 한연화 선생, 그다음 우리 그 소나무당 당원 장재환 선생, 장애인 위원장 장재환 선생, 그리고 누구죠? 정성홍 선생, 세 사람 발언 그 영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 영웅으로 선정된 거고요. 그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5.18이 13 내란을 진압한 거잖아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최소한 광주 시민들은. 그런데 왜 민주당이 좀 정치 좀 개혁 좀 하고 정치 혁신을 해서 그럼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왜 정치만 뒤처지냐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이 해야죠. 그 역사적 책무를 왜 방기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님, 지금이라도 광주 민심을 좀 와서 살펴보세요. 광주 민심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심을 좀 살펴보세요. 지금요, 내란 저지하고 내란 막아는 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생계에 다 힘들어해요. 그럼 정치가, 국가 예산이 지금 600조가 넘잖아요. 그 600조를 어디다 먼저 쓸 것이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부자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투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비용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가난한 극빈층, 가장 가난한 국민들한테 먼저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내수가 팡팡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국가 경제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 600조가 어느 정도예요? 600조가 1조가 10,000억이잖아요. 10,000억. 그럼 도대체 600조가 얼마라는 거예요? 1조가 10,000억이면 그 수많은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국회가 감시하고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분들, 시장, 우리 어디예요? 골목 상권에다가 막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벌들한테 투자하면은 재벌들 자기들 삼성, 현대, LG 사내 보유금 잔뜩 쌓아놓고 투자 안 하잖아요. 왜 일반 국민들 골목 상권에 투자 안 해요? 그 골목 상권들이 팡팡 들어가야 머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발할 거 2번 가고 택시 타고 뭐 이러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룰라 대통령한테 가서 좀 배우세요. 배워. 왜 룰라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87%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재선을 했잖아요. 이번 다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룰라 대통령 같은 분들한테 좀 배우면 안 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이 경험 있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는 건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용 23장의 그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정성을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정조대왕께서 개혁군주라고 하는 정조대왕께서 즐겨 암송했다는 중용 23장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지극한 정성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꼭 선거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희망 말씀을 나누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